4년 연속 부진, 성적 부진에 시달립니다. 이때 엄청난 슬럼프를 겪게 되는 겁니다. 마르케즈 역사상 한 번 더, 두 번 우승하면은 자기의 역대급 라이벌이었던 발렌티노 로시를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케즈 입장에서는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아니, 일본 브랜드들 저렇게 죽쓰고 있을 때 유럽 브랜드는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 저는 제 눈에는 지금 그렇게 보이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무혁TV입니다. 오늘 주제는 슈퍼바이크 줄 단종 속 유럽의 마지막 남은 오리지널 오토바이 브랜드의 미친 행보에 대해서 한번 컨텐츠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마지막 남은 오리지널, one more time, 마지막 남은 오리지널. 유럽 바이크 브랜드들 오리지널 아주 많이 있죠. 근데 거기서 왜 마지막으로 남았다고 무혁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 오리지널은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컨텐츠 한번 접근해 보시면은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슈퍼 레이싱 쇠퇴의 길이라고 제가 지금 표현을 해놨는데, 잘 봐요. 일단은 스즈키가 제일 먼저 유럽 시장에서 알차례 단종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마하 R1까지 단종하기에 이르렀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는 있지만 이들이 기술력이 없어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이 내연기관의 이 기술은 이미 갈 때까지 가 있는데 기업 차원에서의 결정이었을 뿐이다라고 제가 박무혁TV에서 먼저 다룬 바가 있죠. 이게 굳이 생산 단가가 높은 이 마데인 재팬, 이 마데인 재팬 생산 단가가 굉장히 높죠. 일본 현지에서 생산하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나라 말고요. OEM, ODM 말고요. 자, 유로5, 유로5 플러스 차량을 갖다가 유로권 국가들한테 판매를 해봤자 이득이 없을 거라는 제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럴 바에야 비유로권 국가에다가 판매하는 게 낫다. 뭐하러 여기다가 연구개발을 하느냐. 제가 기업의 입장이 됐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오히려 가격 경쟁력이 있는 쿼터 미들급 바이크들에 올인을 하는 게 세계 트렌드였기 때문에 이렇게 생산 단가 높은 슈퍼 머신들을 갖다가 계속 생산해내면서 유로 규제 맞춰 나가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별로 이득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내다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 좋았던 고성능 스포츠 바이크는 정리수순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저 오토바이를 팔아가지고 마진이 어마어마하게 남는다, 그리고 이거를 사주는 사람도 많다, 그러면 뭐하러 단종을 시킵니까?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가성비. 그동안에 우리가 슈퍼바이크를 타왔던 거는 있잖아요. 1000cc 오토바이인데 이게 3000만원이 안 넘어가잖아. 1000cc 오토바이인데 이 성능이 어때요? 람보르기니 때려잡잖아. 그거를 가성비 있게 접근할 수 있었던 거지. 근데 이게 막 6천만원, 7천만원짜리 한 오토바이에서 봐요. 사겠냐? 사겠다 보다는 못 사는 겁니다. 그게 가성비 슈퍼바이크 일본 브랜드를 잘 생각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3천만원 돈 주고 시속 오버 300km를 너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유로 규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누리던 거를 다 못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자, 다시 가성비, 바로 요 가성비 슈퍼 스포츠라는 거에 한번 주목을 하면서 듣자고요. 자, 1960년대 또 나옵니다. 혼다 소이치로 선생님께서 성능 좋고 가격이 유럽제에 비해서 월등하게 저렴한 바이크를 선보이면서 모토GP를 휩쓰기 시작을 했을 때,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이 유럽의 고대 브랜드들의 서서히 사망 선고를 받았던 거랑 똑같습니다. 맞잖아요. 저렴한 가격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이고 모토GP 우승까지 해버렸는데, 그런 슈퍼바이크를 저렴하게 살 수 있다가 안 사겠냐? 그동안에 유럽제 비싸다고 이야기 많았었는데 안 사죠. 어떻게 보면은 일본 브랜드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유럽 고대 바이크 브랜드들은 사망 선고를 받았던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대재패니즈 모터사이클 이제 시대가 열렸었습니다. 아시죠? 국제 대회 그
주류가 일본 4사였습니다. 혼다, 야마하, 스즈키, 가와사키. 최근까지도 이 가성비 고성능 스포츠 머신 일본 4사의 바이크가 이제 전 세계를 장악을 하고 오토바이 속도 미치광이들, 유럽 속도 미치광이들이 열광을 하고 있을 때, 그때는 이제 뭐 정통적인 브랜드로 볼 수가 있죠. 정통적인 브랜드입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오늘 브랜드, 이게 이 정통적인 브랜드가 초호화 전략으로 이때까지 럭셔리 시장을 유지를 해왔어요. 다른 브랜드들 다 타협을 볼 때 자기 혼자만 꿋꿋하게 가오 이렇게 딱 하면서 나 유럽 브랜드다, 나 퍼포먼스 머신이다, 나 최고로 오래된 브랜드 중에 하나다 하면서 가오를 유지를 하던 바이크가 있었습니다. 자, 이 럭셔리 시장을 지켜오던 브랜드들이 이 브랜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른 브랜드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유럽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을 하는 이런 멋쟁이 브랜드들이에요 했는데 어떻게 됐어? 일본 4사한테 가격 좋지, 성능 좋지, 얘네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택했습니다. 여러 악재와 경영난 때문에 이 유럽의 고대 브랜드들이 중국하고 인도하고 손을 잡던가 아니면 회사를 통째로 브랜드를 통째로 넘기던가 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사실 정말 여러 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혼다 선생님이 해놓은 이 유럽 브랜드 죽이기,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선택이 있는데, 선택, 그게 이제, OEM, ODM. 그러니까, 중국 공장에다가 위탁 생산을 하면서 마크만 유럽 마크를 붙여가지고 나오는 형태, 그게 뭐, 어디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거 아직 타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타협을 본 브랜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이거는 이 흐름이 있잖아요. 중국, 인도의 OEM, ODM 생산하고 하는 거, 이거는 유럽 바이크들 뿐만이 아니라 일본 4사로 똑같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고, 이게 일본 4대 브랜드 말고도 뭐 미국 브랜드도 있잖아요. 이게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 상황이, 이 흐름이 국제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이거 따지고 보면 나쁘다고만 볼 수 있느냐? 아니죠. 가성비 좋게 접근할 수 있게 대량 생산이 또 가능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게 뭐 나쁘다고만 볼 수가 없는데, 이거를 순수 혈통 전통민족 이 100% 순수를 이 오리지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좀 많이 아쉬운 상황이었다. 나는 오리지널 순수 혈통을 중요시한다. 우리 뭐 이게 오토바이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브랜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강아지나 고양이도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이 브랜드 가치가 높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이게 타협을 보려고 했던 그 부분을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이거를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보면은 이게 어디에서 생산하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무슨 말하는 줄 알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결국은 그 브랜드의 가치를 어떻게 보면은 좀 훼손을 시켰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제 정세와 이런 세계 시장 흐름 속에서도 끝까지 유럽의 자존심을 지킨 유일한 브랜드가 존재합니다. 그게 어디냐? 바로 두카티입니다. 자, 유럽의 이 수많은 바이크 브랜드들이 살아남기 위한 경쟁, 가격 경쟁을 벌이고 있을 때 두카티는 지 혼자서 그냥 꿋꿋하게 초호화 럭셔리 브랜드 살 거요? 말 거요? 사? 5천만원. 사고 싶어? 7천만원. 옵션 하나? 600만원. 마우라 하나? 1200만원. 초호화 럭셔리 브랜드라 가지고 이게 일반인들이, 감히 월급쟁이 일반인들이 월급 가지고 덤빌 수가 없는 그런 영업 전략을 고수를 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두카티 가격이 뭐 악명이 뭐 자자하지 않습니까? 뭐 데스모 점검 뭐 받아보신 분들 다 알 거예요. 그 바이크 이 가격 자체가 비싼 것도 있는데 이 정기 점검 비용이 또 상당하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에서 그 말이 생겼잖아. 그 뭐야, 바이크 타는 두카티 라이더들도 이거는
감성으로 타는 것이다. 이런 감성으로 탄다는 말이 유행어가 생겼을 정도로 뭐 어쩌라고 식의 영업 전략을 고수를 해왔습니다. 그게 바로 브랜드의 이 가오 지키기였던 겁니다. 가격으로 타협을 절대 안 봐.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프로모션을 해주는 편인데 프로모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유럽은 얄짤없대. 10원 한 장 안 깎아준대. 아직 뭐 제가 유럽의 그런 시장 상황을 가가지고 직접 보고 들은 바는 아니지만 유럽에 계신 형님들한테 여쭤보니까 두카티 프로모션 어때요 하니까 어차피 살 사람 많아가지고 10원 한 장 안 깎아줌 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죠. 근데 이게 사실 이게 기업의 이윤적으로 보자면은 결국은 많이 팔고 많은 유저들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근데 럭셔리 브랜드 두카티는 그런 거에 연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많이 팔고 그걸 떠나가지고 우리는 우리 브랜드 지킨다 해가지고 지금처럼 현금 유동성이 낮아진 상태에서 할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그거를 깎아가지고 팔거나 하는 전략을 안 썼단 말이에요. 뭐 재고가 나면 어쩌라고. 어쨌든 지금 봤을 때 요즘같이 현금 유동성이 낮아졌을 때 이 상태에서 현금으로 5천만 원짜리 더카티에 이런 신차를 산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구매력이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자동차처럼 어떻게 보면 뭐 필수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취미로 즐기는 선택제인 이런 모터사이클에다가 매달 1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쾌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비율적으로 봤을 때 현 시대에 그렇게 많이 존재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율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예나 지금이나 이런 현금 5천만원, 또 더 많아가서는 옵션 빠방에서 1억짜리 바이크를 살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존재해왔습니다. 이 구매층이 언제나 존재해왔습니다. 자, 세계 시장이 이런 럭셔리 시장하고 중저가 시장으로 점점 더 양분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거를 기업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 슈퍼 스포츠를 만들던 국가들에서 어떻게 했다? 가성비 슈퍼스포츠 과감하게 유럽 시장 포기를 하고 중저가 중소배기량 요쪽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초호화 럭셔리만 만들던 두카티가 이 기회를 놓칠 수 있냐? 매우 강력하고 매우 공격적으로 이 시장 장악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두카티가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두카티가 2012년에 그 람보르기니하고 포르쉐 같은 이런 폭스바겐 그룹에서 초호화 모터사이클 사업부로 재편이 됩니다. 유로5를 기점으로 상당히 공격적인 공세를 시작을 합니다. 이 공격적인 공세를 어떻게 했느냐? 마르케즈를 영입을 합니다. 마르케즈가 혼다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스폰을 받고 혼다 바이크를 타왔습니다. 10년 동안. 근데 마르케즈는 어떤 상황 때문에 또 어떤 연유에서 두카티로 가게 됐을까? 두카티가 단순 돈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마르케즈를 영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마르케즈가 당시에 처해 있던 상황을 보면 됩니다. 여기서 자 모토GP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잠깐 짤막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오토바이 타는데 모토GP 모를 거라고 나 진짜 생각을 못했는데 의외로 한 400명 중에서 한 30% 정도는 나 모토GP 몰라요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자, 모토GP는 그냥 자동차에 F1이 있으면은 오토바이에는 모토GP가 있다 보면 됩니다. 월드 그랑프리 오토바이 슈퍼바이크로 트랙을 돌면서 누가 제일 빨리 통과하느냐 자 경주하는 거고 오토바이판에서 제일 큰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큰 스포츠 바이크 레이싱입니다. 자 거기서 마르케즈는 어떤 사람이냐고요? 어마어마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미하엘 슈마허 뭐 박혀있듯이 그거하고 비슷한 사람입니다. 자 그럼 이제 돌아와가지고 모토GP를 아는 형님들 제가 저분들 뭐 모토GP 모르는 사람들 머리카락 집어당고 야 마르케즈 이제 알지? 자 했습니다. 마르케즈 안다고 치고 설명을 드릴게요. 마르케즈가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느냐? 자 마르케즈가
모토GP의 정점을 찍었던 발렌티노 로시, 호르헤 로렌조, 마르케즈 이 3파전에서 결국 마르케즈가 맨 마지막에 남게 됩니다. 뭐 당연히 뭐 어리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어쨌든 2019년도에 로렌조가 은퇴를 합니다. 9년도에 은퇴를 했는데 19년 당시 마르케즈가 역대급 포인트로 압도적인 시즌 챔피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어르신 로시 형님도 은퇴를 하고, 마르케즈는 탄탄대로였어요. 자기 라이벌이던 이 두 사람들 나이 차고 해가지고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지만 남았어. 그럼 전 세계가 이 사람 마르케즈를 어떻게 생각할까? 야, 이 역대급 포인트 400점 얘 달성하면서 이거 로렌조가 마르케즈 병력해가지고 은퇴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앞으로는 마르케즈의 동무대가 예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역대급 포인트로 시즌 챔피언 달성해놓고 마르케즈가 그 다음 연도 리타이어를 해버립니다. 아주 큰 부상을 당했고 아주 큰 하이사이드에 걸려가지고 그 2020년 시즌을 굉장히 안 좋게 보내요. 2019년에 기세등등하게 자기 라이벌이던 로렌조까지 은퇴를 시켰는데, 마르케즈가 그 다음 연도부터 완전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4년 연속 부진, 성적 부진에 시달립니다. 이때 엄청난 슬럼프를 겪게 되는 겁니다. 마르케즈 역사상. 그러니까 마르케즈가 지속적으로 시즌 챔피언 우승을 갖다 계속 해왔어요. 로시하고는 라이벌이지만 어쨌든 로시 형님도 이제 나이 차가지고 은퇴할 때 다 돼갔잖아. 진짜 나이가 차더라도 그렇게 자기가 챔피언 못하더라도 오랫동안 오토바이 슈퍼 스포츠를 좋아해가지고 끝까지 남아있던 로시를 저는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모터사이클 선수로 저는 제 우상입니다. 로시, I love you. 어쨌든 마르케즈 선수가 진짜 큰 하이사이드 경험하고 나가지고 4년 연속 성적 부진을 했는데, 이때 진짜 큰 트라우마를 아마 겪지 않았나 싶습니다. 계속 뭐 하이사이드 안 날 건데 저 계속 자빠지고 퉁 튕겨 나가고 그러더라고. 그거 살짝 한번 볼까요? 이것도 이제 저작권 걸리는 거기 때문에 아주 살짝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마르케즈 아예 내동댕이가 쳐버려집니다. 이 정도면은 노딱 안 걸리겠지. 그래서 마르케즈가 슬럼프를 딱 겪고 있는데, 자기도 이제 결정을 해야겠죠. 나이는 자꾸 차가고, 뭐 이거 혼다하고 이게 상성이 나빠진 건가? 트라우마를 이걸 극복을 못하는 건가? 이렇게 굉장히 고민을 빠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내가 모토GP 은퇴해야 되나?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왜냐면은 딱 한 번만 우승 더 하면은 자기의 인생 라이벌인 발렌티노 로시의 모토GP 클래스 7회 챔피언을 갖다가 이제 따라가거든. 한 번만 더 우승하면은, 한 번 더, 두 번 우승하면은 자기의 역대급 라이벌이었던 발렌티노 로시를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케즈 입장에서는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지. 내가 역대급 선수가 될 수 있을까? 내가 로시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하는 그 기로에 놓여있는 상황인데 계속 슬럼프는 오고 있지. 자, 마르케즈는 자기 자신을 뛰어넘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두카티가 제안을 하죠. 두카티가 아주 그냥 포착을 잘한 겁니다. 마르케즈, 우리하고 함께 해보겠습니까? 했을 때 마르케즈, 야, 10년 동안 그래도 자기가 혼다 오토바이를 타고 나왔었는데, 그거 최다 우승을 안겨준 혼다인데, 이게 될까? 나름 뭐 고민을 많이 했겠죠. 이정류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뉴스에서 정확하게 얼마다라고는 안 했는데 500만 유로, 우리나라 돈 한 80억 정도 되는 거, 그렇게 많은 돈을 한 것도 아닌데, 알겠다, 두카티로 한번 새로운 도전을 해보겠다 해가지고 마르케즈가 2023년도에 두카티 모터사이클을 타고 시즌에 나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자, 이게 마르케즈 선수의 역대 모토GP 시즌 결과거든요. 모토GP 클래스를 봐야 돼요. 125 클래스가 있고 모토2가 있고 모토GP가 있죠. 세알을 보면은 1, 2, 3, 4, 5, 6이야. 7번째를 달성을 해야 로시하고 같아지는 거고, 이거 한 번 더 우승해서 8번째가 돼야만 자기 라이벌을 넘어서는 겁니다. 자,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어떻게 됐느냐. 자, 2024년도에 자, 쭉 보세요. 자, 2020년 아예 큰일 나버렸죠. 2020, 21, 22, 23 4년 연속 부진하다가 24년 두카티랑 가봅시다. 바로 3위로 올라갑니다. 머신 바꿨을 뿐인데 굉장히 점수도 좋게 올라갔어요. 392점. 조금만 점수 더 했으면 400점이야.
딱 두카티 타고 딱 3위 딱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결과가 펼쳐집니다. 그거는 이제 작년 시즌이고, 자, 작년 시즌은 그래 3위 한 것도 놀랍지. 왜? 두카티하고는 처음이니까. 모토GP에서 두카티하고는 처음이니까. 두카티 처음 타고 나왔는데 3위 굉장히 잘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음 연도 이번 연도 이제 태국에서 첫 개막 일전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지금 1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개막 첫날 딱 1등 해버렸습니다. 자, 그 경기 보면서 역시 마르케즈, 역시 이번 연도 우승하면은 발렌티노 러시하고 같아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좀 더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마르케즈 한 사람이 뭐 나와가지고 모토GP 우승했다 해가지고 뭐 그게 뭐 머신이 좋아서 그런 거냐, 두카티가 좋아서 그런 거냐 할 수가 있죠.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거 보면은 여러분들 깜짝 놀랄 겁니다. 그동안에 일본 4사가 주름 잡고 있던 모토GP 그리고 WSBK, 이거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WSBK 두카티를 타고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중요한 게 박빙의 승부였습니다. 1등하고 2등, 마르케즈가 마지막에 이제 1등을 앞질러 가면서 우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은 쌍 마르케즈가 등장을 합니다. 마르케즈가 2명입니다. 1전 열렸는데 마르케즈 2명이야. 뭐지? 알렉스 마르케즈가 마르크 마르케즈의 친동생입니다. 그러니까 형 1등, 동생 2등. 근데 타고 머신 형 두카티, 동생 두카티. 그러니까 마르크 마르케즈가 개인의 엄청난 노력을 해가지고 모토GP 개막 우승을 했는데, 4년 연속 트라우마에서 빠져가지고 부진하던 영웅을 구출을 했다 해가지고 두카티가 끝이 아니야. 동생하고 같이 포디움에 올라갔어. 그런데 더 웃긴 게 뭐냐면은 미친 겁니다. 1위부터 4위까지 두카티야. 모토GP 이번에 25년도에 개막 1전 열렸는데 모토GP 1위에서 4위가 두카티입니다. 두카티가 그냥 씹어 먹었습니다. 이번 모토GP를. 이게 다 유럽 브랜드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두카티, 아프릴리아, 혼다, KTM. 봐요, 야마하가 참 안타깝다 진짜. 잭 밀러,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선수 중에 또 한 명이 잭 밀러인데, 와, 잭 밀러가 야마를 타고 나왔고 되게 이번 연도에 기대하는 선수였는데도 불구하고 1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진짜 슈퍼 스포츠 바이크에 이 두카티의 위상이 얼마나인지를 지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WSBK에서 무엇이 일어났냐. 자,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모토GP하고 WSBK가 무엇인가? 모토GP는 슈퍼 레이싱을 위해서 탄생한 레이싱 유전자만 가지고 있는 오토바이, 처음부터 레이싱 바이크로만 만들어진 오토바이로 출전해가지고 경기를 펼치는 게 모토GP고, 양산형 바이크로 레이싱을 하는 게 WSBK입니다. WSBK에서 어떻게 됐다? 자, WSBK도 얼마 전에 개막 일전을 했는데 1위부터 5위까지가 두카티입니다. 1위부터 5위까지가 들어가가지고 어떤 머신을 타고 나면 보면은 1위부터 5위까지가 두카티 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WSBK 최근 성적이 22년부터 24년 시즌 1위를 두카티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3년 연속 1위에요. 3년 연속. 여기 나오죠. 모토GP도 씹어먹고 WSBK도 씹어먹고, 원래 WSBK 최다 우승은 가와사키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두카티가 그냥 씹어먹기 시작하더니 모토GP까지 씹어먹어버렸다. 그동안 일본 4사의 시대를 계속적으로 봐왔던 무역이 눈에는, 와, 이게 뭐지? 두카티가 진짜 이거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압도적인 1위 퍼포먼스가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럭셔리 호화 브랜드인 것도 좋아. 저도 약간 된장놈이라 가지고 내가 남들하고 다른 이거 타면은 뭔가 가오 좀 살 것 같고 막 그런 거 생각이 있는 놈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냥 대놓고 저기 두 대회를 갖다가 두카티가 흔들어 보고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도 지금 평가하기에도 압도적인 슈퍼 바이크는 뭐 하면은 지금 두카티가 돼버렸습니다. 호화 럭셔리 브랜드의 가오를 입는 것은 물론이고 나는 1위 바이크 탄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유럽 규제 때문에 유럽 규제가 날로 달로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신모델 발표도 꺼리고 여기에서 더 이상 뭐 연구 개발도 하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두카티가 유로 5 플러스 대부분의 모델 인증받은 거는 물론이고 자 신모델 또 저희 데저트 X까지 유로 5 플러스 인증까지 받아버렸죠. 어떻게 보면 더욱더 이런 전략적 브랜드 퍼포먼스 머신들 안 만들고 있는데 퍼포먼스 머신들 더욱 독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BMW랑 같이. 아니 일본 브랜드들 저렇게 죽쓰고 있을 때 유럽 브랜드는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 저는 제 눈에는 지금 그렇게 보이거든요. 자 상황이 이런데 유럽 시장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물론 뭐 저기 오토바이 타는 게 뭐 중간 가성비가 좀 없어져 가지고 아쉬운 거는 있지만 이렇게 뭐 중소배기량이랑 아예 럭셔리랑 이렇게 양분화되는 시장에서 유럽 브랜드가 차지할 위용이 저는 상당할 거라 보거든요. 가진 자만의 이런 화려하고 럭셔리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완성을 해주기 때문에 유럽 속도 미치광이들한테 다시 이건 미칠 듯한 퍼포먼스를 안겨주면서 허기를 달래주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모델들이 지금 인증이 돼가지고 판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박 웃긴 게 뭐냐면은 오늘 이거 두카티 컨텐츠 준비하고 있는데 와 이거 또 디아벨 한정판 우리나라에 7대만 수입된 거 그걸 또 타고 오셨더라고요. 거기 또 아침에 또 두카티 몬스터 또 타고 오시고 신모델 타고 오시고 허허 왜 자꾸 나한테 돈이 없어 죽겠는데 왜 자꾸 나한테 이런 거 보여주는 거야. 자 여기 월드 챔피언들이 대거 탄생을 하고 있는 이 두카티 진짜 감성 나 미치겠네. 이거 봐요. 모터사이클 군도 다양한 라인업들의 이 슈퍼 머신들이 공격적인 마켓 나 참네. 환장하겠네. 안 타고 싶어요. 너무 타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두카티가 미래인가? 그러려면은 뭘 해야 돼요?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물론 지금도 살 수는 있습니다. 차 팔고 집 팔고. 자,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요? 1등 하는 바이크 브랜드이기 때문에 거기다 럭셔리 일반인이 감히 접근할 수 없어. 이거 타면은 가오가 진짜 딱 그냥 오토바이 딱 그냥 어느 바이크 카페를 가도 제가 신형 2025년식 유로 5 플러스 파니갈레 V4S를 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백방 이 소리 듣습니다. 우와 지기네. 100%거든요. 이만한 가오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크 미치광이 박무혁이 눈에 이런 상황에 이 오토바이가 안 멋일 수가 없어요. 진짜 사고 싶고 갖고 싶고 입어보고 싶은 브랜드 두카티.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 돈이 없다. 이래서 더욱더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저 브랜드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젊을 때 사야 더 좋겠지만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저의 이런 이 허개진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면은 좋겠습니다. 진짜 V4S 정말 타고 싶다. 갖고 싶다. 아쉬운 여운 남기면서 오늘 컨텐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